내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피고인석 모습이 공개됩니다. 지난 공판 때처럼 직접 변론할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법적인 쟁점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내란 혐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열리는데 이 첫 공판처럼 포토라인은 없지만 법정 안의 모습이 공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포토라인 같은 경우는 이 지상에서 법원 건물로 이동하는 이 동선의 과정에서 이 노출이 되는 것을 포토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내일 같은 경우도 지하 주차장을 출입이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량으로 지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법정으로 바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외부에 노출되는 동선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법정 내부의 촬영 허가는 이번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판이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모습은 이 촬영을 통해서 결국엔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기일과 그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공판 두 번째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증인 조성현 대령 그리고 김형기 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신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사재판에서 반대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일단 지난 기일이 첫 기일이었습니다. 이 첫 기일에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 피고인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모두 진술이라고 해서 검찰 측에서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네. 또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모두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증인 신문이 바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 신문이 이 조성현 수방사 단장, 그리고 이 김영기 특전사 대대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난 첫 기일에서는 주신문, 그러니까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라고 하면 주신문은 검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두 증인들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묻는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었고, 이 다음 기일, 이제 내일 기일에서는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 신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증인을 신청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주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반대 측에서 하는 것이 반대 신문인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신문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해당 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증인들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다라든지 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이 기억이 희미하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 법원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반대 신문에서 어떠한 주장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해당 진술들이 지금 현재 이 제출되어 있는 다른 증거들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형사 부분은 빠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현재는.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근데 내란죄 내용을 충분히 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의 헌재의 논리를 과연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예,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 헌재의 사건도 그렇고 형사 사건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특정을 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 일단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형사 사건과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형사 소송에 대해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 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사건 같은 경우에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형사 사건에서는 그 형사 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이에 따라서 사실관계의 특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실관계가 만약에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판단을 한 것은 탄핵에 이를 정도의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따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란죄의 이 법상의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아무래도 헌재에서 사실관계를 이 수사 기록 중에 상당수를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관계 인정이 형사사건에서도 유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난주 이제 첫 공판도 이제 뭐
화면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검찰 측 논리에 대해서 이제 모두 발언도 하고 또 주신문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펼쳐질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기일에 93분 정도 일단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 이제 82분 정도가 모두 진술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두 진술이라는 절차는 검찰에서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죄를 범했다라는 혐의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고인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를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검찰에서 준비했던 PPT 자료가 있었어요. 이 PPT 자료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82분이 걸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증인 신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11분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공판 기일에서도 유사하게 진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반대 신문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반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모순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증인의 답변 내용을 듣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변호인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물어봐달라. 이렇게 해서 절차의 이제 진행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사건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반대 신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초반에는 이 참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이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발언의 가능성이 꽤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이제 동일한 의견을 계속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라는 부분과 아니면 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형사사건에서도 별도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인신문도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능력의 적용의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결국에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태고 다른 내란 관련 피의자들은 집권남용 혐의까지도 묶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다른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토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도 이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같이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라든지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지 아무래도 직권남용의 기소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만 그것이 추가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란 혐의 재판에 같이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각각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추가 기소의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경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밤샘 조사했습니다. 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미 2월에 자택과 집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소환이 좀 늦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부분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요? 예, 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이제 소환하고 진술을 듣는 이 과정은 이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단계를 하는 이유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질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질문에서 답변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증거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변경을 해야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피의자 소환을 통한 진술은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월 달에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들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석하는 시간 자체가 많이 필요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이 12월 3일 당시에 이 소방청에
이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 소방청 관계자들에게도 먼저 진술을 받아서 당시에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인데 최근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미 전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마친 대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도 시도한다. 소환도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소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피의자로서의 뭐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의자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을 통해서 진술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진술을 받아서 만약이라도 혐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혐의로 이제 종결이 되는 것이고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이에 대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전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사를 진행하라고 그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이 증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확보하고 분석하는 이 시간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